민주 혹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이 적은. 예. 구도의 싸움일 것 같아요.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대구에 있는 보수층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네네.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부산 선거 결과는 뭐 역시나 한 자릿수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의 지금까지의 흐름, 네. 진보 성향층은 투표 의지가 높고 보수 성향층은 투표 의지가 낮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물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노 저으셔야죠. 우리 뱃사공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피니언즈 윤희용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매우 관심 있게 늘 살펴보고 계신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여러 곳들이 관심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최윤경 기자님 보실 때 제일 핫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니 우리 모두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평택하고 그리고 부산, 국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대구가 갑자기 또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구요. 네,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네. 굉장히 지금 그 혼란을 갖고 왔습니다. 대구는 추경호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상당히 또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대구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에 발표된 거죠. 어제 오늘 발표된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길 리서치 매일신문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것을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42.6,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우와. 46.1 이렇게 나왔어요. 어. 원래 우리가 대구가 딥이 지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김부겸 후보보다 추경호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아니죠. 그럼 접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살짝 수치상으로는 더 나온 네.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대구 시민 1,004명 대상으로 27, 28일 조사를 한 겁니다. ARS 방식. 아주 최근 조사네. 예, 근데 하나 더 같이 볼게요. TBC가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요. 네. 이거 리얼미터에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리얼미터에서 한 거예요? 27, 28일 예. 같은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김부겸 후보가 후보 지지도로 봤을 때 47.5 그리고 추경호 후보가 39.8, 이수찬 후보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지도는 그렇고 또 대구시장 당선 가능성은 또 조금 다르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48.3, 그 추경호 후보가 42.1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수치는 오차범위 내일 것 같고 그렇죠. 후보 지지도는 오차범위 좀 벗어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6.2% 포인트가 네네네네네. 오차범위고 요 지금 격차는 7.7%니까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구시장 후보 이제 두 여론조사 기관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까? 뭐 이럴 때는 이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53대 36으로 물론 이제 이진숙 후보가 드롭되기 전입니다. 드롭하기 네. 전이라서 근데 이제 시점이 이진숙 후보가 이제 사퇴하고 나서 이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서의 조사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유권자들이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엄밀히 말하면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 리얼미터와 한길 리서치 결과를 보면 그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42대 47이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호 후보 지지율이 46.1대 39.8 오차범위 그 경계선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 뭐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미국의 폴리마켓이라고 그 배팅 사이트를 보시면은 거기서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팅 사이트의 또 기본 소재가 국내 여론조사 데이터를 또 바탕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돈 걸고 하는 거죠, 거기는? 그럼요. 그래서 비교적 배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예측력을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사이트고 향후에 이제 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들이 좀 나와봐야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일단 김부겸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대구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 한 40%가량 득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대구 경북에서도 높은 편이고 네. 그때보다 김부겸 후보가 더 득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한 45%가량은 득표할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그동안의 데이터들 여론조사 결과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 45%가량은 득표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지금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는 그보다 좀 낮게 나온 거 봐서는 네. 평상시보다 뭐 샤이 표심이 좀 많이 있었거나 그래서 이제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은 네. 언론 인터뷰에서 컨벤션 효과가 원래 선 반영이 되고 네. 나중에 조금 주춤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자체 해석을 네.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길 리서치조차도 향후에 좀 조사 결과 좀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네. 아니 이거 하나만 질문. 이게 저희가 매일신문이라는 곳은 대략의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대구의 제왕 아닙니까 매일신문은 보수 성향이 있는 신문이라서 대략 파악이 되는데 한길 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 전한길 씨랑 무관합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한길 리서치에 이제 평소 경향성 같은 것이 있나요? 이건 아닌데. 네. 조사 기관에 대한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되게 맞습니다. 그 이제 의뢰한 기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옛날 조사에서는 했는데 네. 옛날에 이제 중앙일보도 이제 했어요. 네.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에 의뢰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뢰한 곳을 그것도 반드시. 이제 예전에 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준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조선일보가 의뢰해서 그러면 이제 그 언론사에 대한 이제 신뢰나 이제 호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규제하진 않고 그렇지만 조사 기관의 이름은 이제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할 때. 조사할 때요. 네네네네. 처음에 이제 그 안내 말씀에 이제 안내말에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 어디입니다. 네. 근데 그 기관이 유명해요. 네. 많이 유명한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 기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하려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 잘 있는 건 몰라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겠고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보게 되면 이 조사들이 이제 어느 게 맞고 틀리고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대구에 있는 보수층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날에 실시된 동일한 방법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있는 상황인 것이니까. 근데 1차적인 국면을 일단 넘어간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는 두 가지가 붙어 있었는데 뭐냐 하면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는데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있었던 네.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약간 대구에서는 이제 대구를 너무 무시한 것 같은 느낌들 대구 시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하지 않던 흐름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후보가 일단 정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인물들이 뭐 불출마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정리되는 수순이 되면서 그 국면 약간 이제 거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현상들 그 부분은 그래서 격차는 이제 1차적으로 한 뭐 15%포인트 이상 났던 흐름에서 이제 10% 내외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으로 간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 김부겸 후보도 그 얘기 하시던데 여론조사에서 45%뭐 40% 나와도 계속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득표율을 보면 그러니까 특히 대구 같은 지역은 실제 투표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설령 내가 김부겸 지지한다고도 했다가도 막상 투표소 들어가서 도장 찍을 때가 되면 이렇게 거기를 네. 안 찍는 이거는 꽤 있습니까? 샤이 표심이죠. 영남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대구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렇고 실제 뚜껑을 열었을 때 네. 여론조사보다 좀 덜 나오는 경향이 그러니까 다른 있어요. 지역보다 그게 심해요. 그러면 영남 호남은 확실히 그런 부분이 아. 샤이 표심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 추경 후보 같은 경우는 이진숙 후보가 아무튼 드롭하면서 예. 갈등이 지금 봉합되는 그런 예, 분위기잖아요. 예.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하고 이진숙 후보 간에 뭔가 갈등이 봉합돼서 그동안에 사실 뺄셈의 정치였는데 적어도 덧셈의 정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추경 후보 쪽으로 좀 뭉치는 그런 아니 저는 그 샤이 보수가 이상한 게 예를 들어 호남에 샤이 보수가 있으면 전 이해하겠어요. 야, 내가 어디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속으로는 보수 지지야. 네. 대구에서도 민주당 지지하는데 내가 아유 말은 못 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구에서 샤이 보수가 왜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샤이를 부정한 쪽에 가까운 측면인데 네. 이제 원래 부끄러움을 잘 안 타요. 네, 원래 이제 이 샤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저는 몰라.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선거 결과가 왜 앞에 예상하고 달랐을까 네. 하는 이제 원인을 찾는 와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 있었다. 분석이다, 이건. 근데 이제 우선 상시적으로 샤이 저는 그러면 어떤 국면에서 샤이적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도 네. 어떤 여론의 이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 이것은 좀 내가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좀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걸 뭐 반대하면 안 돼.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샤이적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론이라고 좀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이제 내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는 게 지금 좀 약간 창피하다. 이래서 네. 지지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여론인 것이지. 이거를 부정해 버리면은 폭군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괜찮은 대통령들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은 우리 샤이층들이 답을 안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측면도 가능해요. 뭐냐 하면 대구나 영남에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투표 의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선거는 투표장에 나간 사람들의 득표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론에서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진보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은 나가봐야 지니까 그거보다 이제 투표지가 떨어져서 그 지역에선 덜 나갈 수 있는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투표지가 강해서 투표장에 대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막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비중으로 본다면 투표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최종 투표한 사람들에서는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격차가 확 크게 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투표 의지 차원으로 설명하는 이해해야 방법이 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네. 총선에 비해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부정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예, 예. 실제 뭐 지난 서울 뭐 부산 재보궐 선거 때도 대통령 긍부정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득표율이 나왔어요. 그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굉장히 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조금 부끄럽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네. 샤이 표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국민의힘 후보 혹은 뭐 제가 추경호를 지지한다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전화 받는 순간. 아니, 왜 근데 ARS는 말을 못해? ARS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은행 가도 비밀번호 말로 얘기하라고 했던 시기는 옛날 시기고 네. 번호를 누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정치와 관련된 표심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좀 샤이 표심이 분명히 있어서 특히 전화 면접 조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한길리서치가 원래는 ARS 조사를 하면서도 유선 전화로 그 전화 면접 조사를 해왔던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 결과가 달라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서 봤더니 이번엔 또 유선 전화 면접 조사를 안 했어요. 네. 여기가 한길리서치가 좀 독특하게 다양한 실험을 하는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조사 방식이 거의 같고 날짜도 같다는 그쵸. 거는 네. 뭔가 지금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샤이 표심이라기보다는 네네네. 같은 ARS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자릿수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과정 결과는 아마 최종적으로 한 자릿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대구시장은? 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여론 기관에서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왔는데 숫자가 달라지면 그 대표님 깜짝 놀라세요? 그럼요. 이 뭐지? 이거 내가 네. 한 거 잘못된 건가 하고 들어서 확인하시는 제일 거예요. 먼저 보는 거는 조사 이제 방식이고요. 방법. 두 번째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구성이 혹시 좀 달랐는지. 그렇죠. 근데 설문지도 거의 유사하고. 같더라고요. 조사 날짜도 거의 같은데 시간만 조금 다르고. 그럼 그 시간상에서 저희는 만약에 그 이튿날 오전까지 했는데 여기는 저녁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민주당 지지층은 네. 상당히 지금 결집을 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은 좀 오락가락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은 뭐 지금 여기서 강세 후보이기 네. 때문에 네. 열세 후보가 아니라 강세 후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민주당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대략 45% 전후한 지지율 많게는 50% 넘게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김부겸 후보가 지지난 그 대구 광역시장 선거 때 네. 40.33%를 득표해서 네. 권영진 후보
40.95%를 득표한 그래서 15%포인트 격차로 졌는데 아무튼 40.33%보다는 지금 대부분의 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네.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최근 들어서 높아졌기 때문에 견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 45% 전후 지지율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응답을 네네. 하고 또 투표장에 나오느냐. 예, 그 부분이 이제 근데 아까 약간 윤영 제가 이 대표가 얘기했던 조사에서 거죠. 조금 신기했던 건 네네. 다른 지역보다 유독 없음과 잘 모름이 숫자가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보통 누구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없음과 잘 모름이 그래도 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없음 잘 모름이 뭐 4.5, 뭐 3.6 이 정도밖에 굉장히 안 적은 거죠. 어느 정도 표심이 잡혔다는 정리가 다 됐다. 잡혔다는 네네네. 거죠. 유동층 별로 없고, 네네. 부동층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김부겸 후보 측은 뭐 초반에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제 이게 일단은 이제 추경호 후보가 된 것은 이제 대구의 이제 경제가 중요하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이렇게 이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국민의힘 쪽에 기류가 전달됐다고 생각되고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의 이제 캠페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게 대구 사람 김부겸이라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들은 대구에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당에 대한. 그래서 정당 대 정당의 선거로 가는 것은 주목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어떤 반감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기서 최고위원회가 열린다거나 정당의 행사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네. 이제 압도하는 흐름들을 이 지역에서 보여주게 되면 대구에 계신 이제 보수적 정서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보다는 스며들게 하는 캠페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스며들게 하는 거. 그래서 대구 사람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네. 민주당이 아닌 대구 사람 김부겸에게 투표를 하게 그렇게 전략 짜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가야지 경계심을 이제 적게 할 수 있을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캠페인 하고 있는지 옆에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네네. 말씀하신 부분 네. 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네. 어제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 하셨던 수도권 의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대구 경북에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형태,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대거 가서 막 최고위원회 김부겸 후보를 하고. 예, 뭐 지지하는 이 부분은 찬반 양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역효과,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굉장히 뭉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겨레 네. 조사 결과에서. 그래서 어제 만난 그 수도권의 한 의원은 네. 이 방식을 이제 반대하는 분이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김부겸 네네. 후보 개인이 그냥 캠페인하게 그게 낫다. 둬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그러니까 나타냈습니다. 이 대구만큼은 하여튼 양당 대표들이 다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네. 하여튼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것 같다 네, 느낌이. 후보들을 도와주는. 네. 네. 자 대구 좀 봤고요. 또 부산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산 네. 북갑 여기는 이제 재보궐 선거잖아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후보 3자 대결 결과인데 이거 하정우 수석이 그 사의 표명하기 전에 이뤄진 조사예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해서 24일, 25일이거든요. 금토 해서 ARS 방식으로 부산 북구갑 주민 800명 대상으로 한 것인데 하정우 후보가 35.5% 나왔고 한동훈 후보가 28.5, 박민식 후보가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하정우 후보는 뭐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높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하정우란 사람을 선호를 많이 원래 했었던 건지 잘 모르겠네요. 워낙 여기가 전재수 당시 의원이 지금 사퇴 아직 안 했죠. 네. 전재수 의원이 워낙 지지세가 지지율이 강하던? 높았어요. 지난 22대 총선 때도 52%나 득표를 했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한 9%가량밖에 득표를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전재수 의원은 52%나 득표했던 완전히 전재수 의원 텃밭이거든요. 네. 근데 전재수 의원이 이미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언급도 했었고 그래서 전재수와 하정우가 약간 러닝메이트 같은 성격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지지를 적극
투표층에선 받고 있고 예. 실제 40%대 득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적극 투표층은 하정우 대 박민식 대 한동훈 봤을 때 하정우 숫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표 보면 적극 투표층이라는 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거니까 이제 투표 선거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선 투표할 사람들을 좁히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 꼭 투표 참여하실 거냐고 하면은 보통 다 예라고 하지 않아요? 예인데 그래서 1번 반드시 투표하겠다. 2번 뭐 가급적 투표하겠다. 3번 뭐 그때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게 전국 투표 의향층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에서 이게 이제 그거예요. 안 한다 하면 이제 민주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다고 다 하는 거예요. 차이 기권들이 또.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뭐 80% 90% 나고 실제는 이제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떨어지긴 하는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선거의 지금까지의 흐름 네. 뭐냐 하면 진보 성향층은 투표 의지가 높고 보수 성향층은 투표 의지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하정우 거예요. 쪽이 지금 더 많이 나왔다. 하정우 후보는 본래의 전체 여론조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비해서 올라가고 적극투표 의향층에. 그런데 보수층의 후보들은 적극투표 의향층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투표에 참여할 사람들의 적은 거예요. 이 보수 후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과제는 네.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과제인데 하나가.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지지자들의 투표 의지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장에 안 나가면 다 도루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전체 결과와 차이가 없거나 좀 올라가야 돼요.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그런데 지금 전체 결과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은 원래 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서 보수 후보들이 적극 투표 의향층이 좀 더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없는 게 이제 이번 선거의 특성이에요. 적극투표층이 혹시 예. 지역이나 연령이나 아니면 그 진영에 따라 말이 좀 앞서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선 어지간하면 해야죠. 이게 이제 적극투표층인데 네. 반드시는 또 얘기를 안 하고. 반드시는 어쨌든 얘기는 우리는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지역별로도 이런 차이가 혹시 있나? 아니면 뭐 진보 진영 지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네. 투표율을 보면 보수 지지나 진보 지지나 별 차이 없는데 우리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이 혹시 앞서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정 프로가 이런 질문 처음 예. 받아보셨죠? 정 프로 어떤 이 예리함이 이제 예전부터 있으셨는데 한번 연구가 좀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에 네. 자민련이나 제3정당이 후보들이 막 뜨는데 네. 뜸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당이 있다가 숫자 팍 다른 치고 데들은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후보들이 이제 지지율이 한 달 전부터 나오는데 한 2주 전까지 무응답층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일주일 남겨놓고 그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는 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를 들었던 기억이 얼핏 그게 한 15년 막 20년 전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런 이택수 면으로 대표 지금 하면은- 한심한 표정으로 보고 계셔. 아니 실제 있었어요. 충청도하고요. 네. 충청도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 이쪽 지역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좀 떨어지는 아 편이에요. 그래요? 네. 응답 자체를 좀 안 하고 뭐 응답을 하더라도 유보층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충청도 그래요? 많고요. 근데 다만 적극 투표층 여부는 우리가 객관식으로 보통 물어봅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가급적 투표하겠다. 근데 만약에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하고 다른 지역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특히 ARS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표할 사람들이 또 응답을 합니다.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네. 전화 면접 조사는 미국 같은 경우 전화 면접 조사할 때 투표하겠다는 분들만 통계를 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라이클리 보터스라고 그분들만 집계를 하고 아예 집계해서 이제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 배제하는데 우리나라는 투표 안 하겠다는 분도 집계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네. 적극 투표층 통계를 별도로 또 이렇게 내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최신 조사가 한번 나와야 다시 얘기해 볼 부산.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찬반을 물었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층에서 반대하는 기류가 40% 내외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단일화는 통상적으로 산술적 결합 플러스 알파예요. 예. 예, 단일화가 되면 주목도 높고 또 마음 안 좋았던 사람도 쭉 가는 거거든요. 통상 산술적 결합 플러스 이상인데 요런 기류가 이제 대선 때도 많이 하는 건데 지역을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경우 많지 않은데 이 지역 주민들이 40%면은 사실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수 성향층의 40%가 얘기한다는 거는 예. 그러면 단일화를 했을 때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서의 화학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결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렇겠죠. 부분, 예, 예, 이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을 만약에 단일화를 뭐 한동훈 후보든 박민식 후보든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소해야만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 마음이 난 이 사람이 되면 투표를 안 할 거야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게 과제 또 하나 과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 단일화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보통 마이너스 알파가 어디까지 갈 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 20%두 후보가 합치면 5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30, 20 합치면 한 45쯤 나오면 되게 잘 나온 거고 물론 이제 그게 60 나오고 이런 경우 거의 없지 1위 않나? 후보로도 가긴 하니까 물론 이제 그게 100% 합쳐진 데 안 가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이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네. 지금 후보들의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두 후보들이 이제 합쳐서 한 50%는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상 갈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보수 후보들이 다 이제 25% 약간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전체적으로 안 가면 네네. 40%한 초반이나 중반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마 단일화하기는 쉬운 건 아니. 장동혁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여기는 완전 친윤 대 반윤 구도 혹은 장동혁 대 한동훈 뭐 이런 대결 구도이기 네네. 때문에 지난번 22대 국회 때 서병수 후보가 얻었던 47%가량의 득표를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단일화 하더라도 네. 그리고 단일화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지난번 부산에서 어떤 행사에서 박민식 후보 뭐 지지자가 한동훈 후보한테 막 격하게 네. 이제 반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앞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좀 현 좀 상황이 여유 좀 있게 유지가 되는 걸-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을 때 조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2, 3일 집중적인 지금 조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다음 조사에는 이제 이 하수석의 지지율이 올라갈 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더 없어 높아질 보여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이 지역 대상 이 조사에서 네. 부산시장 조사를 했거든요. 네. 전재수 후보는 50%를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전재수 후보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있는 거죠. 100%는 안 되겠지만 그 네. 룸을 캠페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인데 그것을 그 후광 효과를 100% 흡수하느냐는 또 그 하정우 후보의 과제이겠죠. 네네네. 네. 그런데 지방선거는 줄투표 성향이 또 매우 강합니다. 아 2번, 2번, 예, 2번 투표용지가 여러 1번, 가지이기 1번. 때문에 같은 번호를 찍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후보의 지지율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북구 주민들은 여기도 뽑아야 되고 부산 시장도 시장도 뽑아야 뽑아야 되고 되니까. 다 뽑으니까 네. 전재수 근데 후보가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앞섰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사 보니까 박형준 시장이 네. 상당히 쫓아갔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해서 조사한 24일, 25일 요 방식에서는 요거는 북구갑 네. 주민. 부산 물가 여기 지금 그 부산시장 요거 조사했을 때는 전재수 50, 박형준 4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하나 여론조사 기관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네. J2 인사이트 랩이라는 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재수 43.9, 박형준 43.7 이렇게 나왔거든요. J2 인사이트 랩. 네, J2 인사이트 랩이라는 곳은 도대체 또 어떤 저는- 곳인가? 기관은 이제 모르는데 네. 근데 최근에 그 부산에 두 가지 조사가 나와서 굉장히 주목이 됐어요. 요 조사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게 이제 한국갤럽이었나 나 한국 리서치 KBS와 한국 리서치 했는데 그 차이가 이제 한 4%인가 6%인가 적게 나온 거 좁혀진 게 네.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크게 지금 부산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기여하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까지 이어진 게 있었는데 약간 이 실제 여부는 뭐 잘 알 수는 없는데 하나 좁혀졌던 조사 같은 경우는 재질문을 하지 않은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조사에서는 재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닌데 네. 통상적으로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같은 경우는 재질문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무응답 비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후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격차가 1위 후보가 좀 더 올라가요. 모르는 무응답 중에서 이제 1위 후보와 2위 후보 비율이 비슷하게 분산되거든요. 그러면 네. 격차가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재질문은 안 한 조사였고 방금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보면 집 전화 비율이 25%예요. 이 포함된. 데이트 인사이트 랩이 한 예. 조사가 네, 집 전화 요즘에는 집 전화 비율을 거의 0으로 하고 휴대전화를 100%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 넣는다 하더라도 5% 10% 이내인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집 전화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대한민국에. 네. 도시는 더 낮아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뭐 10%를 넘게 20% 하게 되면은 실제는 또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물론 집 전화로 했을 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의 친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25%는 최근에 나온 조사들 중에서 비율이 엄청나게 비중이 높은 제일 거예요. 높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집 전화 비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네. 경험칙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의 네. 보니까 의미가 이 있습니다. 회사가 J2 인사이트 랩이 4월 7일 날 열심히 등록된 아주 네.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하네요. 신단기업 네. 회사고요. 부산에 소재한 오픈빨 좀 있습니까? 이러면? 부산 대표가 소재. 조씨네요. 그래서 J2 J2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조씨가 한 분 더 계시겠죠. 그래서 네. J2 아하. 인사이트 랩인 것 같고. 네. 아무튼 날카로운 추측입니다. 뭐 유선전화 대표- 반영 비율이 아무튼 키 포인트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내부 회의 결과 네. 이 정도 반영시키는 게 출구 조사랑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측 조사처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방식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유선 전화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실제 부산 선거 결과는 뭐 역시나 한 자릿수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의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 여러 가지 뭐 신호하고 이제 네. 그 뭐 잡음이 있을 텐데 이것도 신호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유심 있게 이제 봐야죠. 부산이 한 자릿수로 이제 결과가 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여기서 40% 득표했고 김문수 후보가 51%나 득표했던 네.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혹시 웬만한 네네. 모든 네. 대부분의 조사가 네. 한 자릿수 격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정확도 결과의 정확도를 떠나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나라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이 꽤 크잖아요. 매우 크죠. 그러면 꼭 이 회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신뢰할 수 있는 수치들을 내놓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어쨌든 그 언론에 많이 공표가 좀 돼야 될 텐데 선거 앞두고 회사 만들었다가 선거 끝나면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여러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발표되고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위험하진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을 평가하는 네. 뭐 그런 부분 학계나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하고 또 연구 용역으로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선거 결과하고 선거 직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 그러니까 예측력을 갖고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배점, 보통은 70% 이상 배점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사의 환경, 뭐 응답률이라든지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조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조사기관들을 뭐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특히 조사기관들 하우스 이펙트 아까 우리 윤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사기관들별로 하우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특히 이런 장르만 여의도 같은 데서 좀 유익 있게 해석도 좀 해보고 짚어내야 이런 될 부분이 것 굉장히 같다. 중요하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잠깐만. J2 인사이트 랩의 조하연 대표는
서울 파이낸스 소속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 겸 언론인이라고 서울 합니다. 파이낸스라는 언론사에 그런 거 소속인데 부산에서 활동하는 아나운서면 아나운서면 아나운서고 언론인이면 언론이지 아나운서 겸 원래 언론. 있어요. 피자도 있고 PD 겸 기자도 있고 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앵자도 있어요. 앵커 겸 기자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있고 근데 하여튼 이분이 2018년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해운대구 구의원에 출마를 했던 전력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니 좋아요.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네. 아나운서 겸 기자 있을 수 있고요. PD 겸 기자 있을 수 있죠. 예. 아나운서도 언론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 겸 언론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나운서 자체가 언론인. 미안합니다. 스파게티 겸 파스타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네, 라고 우동통면 겸 라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되게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네. 이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난 대세에 좀 따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네.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뭐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후보가 좀 낫다. 그러면 그 중간에 또 어느 후보를 빼고 뭐 빼고 했을 때 그 표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고 한 결과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고 네. 또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높낮이를 해가지고 네. 뿌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새로운 것이 뭐냐면 어느 지역이 크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마다 광역이면은 어느 시마다 정치적 특성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보수적인 센 데가 있고 진보가 센 데도 있잖아요. 그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만 조사를 해요. 도지사 조사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프만 보니까 그렇죠. 뭐 이번에 붙었다 역전됐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분석이거나 예측이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선거 전략이거나 선거 운동이 되는 경우들이 과거 도구. 선거 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마치 예전 그 명태균 씨라든지 뭐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적이 좀 있었잖아요. 무죄 났습니다. 우리도 막 가요 그냥. 대가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자칫 이 유권자들의 눈을 좀 흐리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 갈까요? 네, 평택 가겠습니다. 네. 여기 정말 그 끝까지 5파전, 6파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 의뢰로 조사한 이거 25일, 26일입니다. 김용남 의원 출마 선언하기 전이거든요. 그 ARX 방식으로 조사한 그 평택시 조사를 보면 1등이 그 조국 대표로 나왔어요. 23.4 네. 그리고 김용남 21.4 유이동 21.2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평택 조사가 앞으로 많이 쏟아질 텐데 추가로 나온 게 여론조사 꽃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꽃이 26일, 27일 네. ARS 방식으로 평택에 있는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여기서는 김용남 27.5 그리고 조국 21.8 그리고 유이동 18.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평택. 평택은 누가 제일 큰 변수예요? 뭐 조국 전 대표인가요? 조국 대표인가요? 이게 다들 지금 거물급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는 로컬 리그인데 에헤. 메이저 리거들이 지금 대거 등판을 해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조국 대표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파괴력 있는 인물이 공천이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이제 주목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그 후보가 초반에 이제 좀 더 높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낮을 것이냐 낮으면 조국 대표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 전망이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제 김용남 후보로 정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 방송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진보층에서도 이제 수용도라든가 호감도들이 뭐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조국 대표보다 적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아마 초반에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그 상황이 되고 있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도 그렇고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을도 그렇고 가장 빅맨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또 여기는 조국 대표가 이제 1위를 차지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후에 전개가 어떻게 흘러갈까 주목되는데 다만 이 빅맨들은 처음부터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위상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거 결과가 상당히 또 이제 정치인들의 이후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후의 뭐, 진로까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무서운 뭐냐면 말씀을. 정치적인 역할을 이제 어느 때 시작을 하고 하는 부분들, 네, 네, 뭐 네. 다음 대권 등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변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여기는 결국 구도의 싸움일 것 같아요. 구도의 싸움. 네, 지금 다자 구도인데 결국에는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반반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가 유이동 후보가 지금 양쪽 지지율이 모두 굉장히 저조하게 20% 안팎 나왔는데 네네네. 실제 유이동 후보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여기서 47.7%를 득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호성 후보가 재작년이죠. 2024년에 45.8%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45.8%를 득표했던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황교안 후보가 12%, 10% 네네. 이렇게 득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유이동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예.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자구도로 끝까지 갈 경우에는. 네.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해버리면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정호성 후보, 국민의힘 후보 별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46%가량 득표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후보는 54% 득표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후보를 합치면 유이동 후보가 적어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지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45%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민주 혹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 안 하면 무조건 필패입니다, 이 지역은. 예, 예. 그래서 사실 김영남 후보도 여기를 사실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강재 후보 거론이 됐을 때 김영남 후보는 이 지역 말고 하남을 사실 가고 싶어 했던 게 많이 보도가 됐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당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김영남 후보 헌신을 네,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거죠. 근데 김영남 후보의 지지로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의 그 정서하고 본인은 국민의힘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점점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네. 후보진으로 단일화 이제 해야 된다는 당 이론이 나오겠죠. 근데 김용남 후보가 이제 조금 전에 여기 주변에 네네. 썼었는데 평택의 10년 전 이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고 그래서 1호인가 법무법인 네, 맞아요. 그죠? 1호. 1호 네. 법원이었던 것 같은데. 평택에 대한 사랑도 결코 작지 않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어려운 지역에 갑자기 또 옛날에 또 네. 이제 그랬고 근데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네. 어떤 조사들 보면 다 모든 후보들이 10% 넘기도 하잖아요. 예. 5명이 나왔는데 다 10% 넘는다. 만약에 10% 내외 이런 적 내외 흔치 않죠. 거의 네. 현실에서 나타나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주요한 3명의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이에요.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 거예요. 아, 어. 그러네. 예, 그래서 얼마나 특이한지 지금 구도인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저런 조사 결과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조사. 거기서 이제 결과 지지율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진보 진영의 1위 후보와 격차가 어느 정도냐. 네. 왜냐하면 1위 후보가 했는데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면 단일화 안 하고 이제 혼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네,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 지지율이 월등한 1위로 나왔어요. 그럼 진보 후보 두 명, 세 명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 단일화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는 안 되고 합쳐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네, 그때는 네, 이제 네. 논의들이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질문. 이 조사를 할 때요. 무조건 요 시기에 여론조사는 당명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남 후보 이제 이렇게 다 풀로 당을 같이 그럼요. 조사해야 보통 이제 되는 거예요. 앞에 정당 소속 정당이 나가고 이제 뒤어 이름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뭐 순서를 어떤 중요한 경우에는 그 이제 소속 정당의 의석수 순으로 불러드립니다. 얘기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것이 강한 이제 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네.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소속 정당을 이번에는 당명을 빼고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쵸 무소속은 이제 없으니까 당명이 없는 거고 예 선거조사에서는 관례적으로 다 넣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세 번째 문항인가는 그렇게 당명 혹은 무소속 그렇게 설명이 들어갔는데 그 앞서 문항에서는 그냥 커리어 그러니까 이력 하나만 나가서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조사부터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일종의 약간은
전술 전략인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 조사기관에서. 근데 그 조사기관하고 그 후보 간에 어떤 뭐 관계가 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만약에 우호적이었으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겠죠. 의뢰 언론사나 여론사 기관이 한동훈 후보한테 좀 우호적이었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선관위에 설문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근데 첫 일보가 그때 올라갔다 잠깐 내려간 거 봐서는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미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이미 한동훈 후보가 뉴스토마토 조사 보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꽃에서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또 앞서고 그 엎치락 이름 앞에 뭐 붙이느냐도 상당히 생각해 보니까 중요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네. 한동훈 후보 무소속인데 네. 커리어가 국민의힘 전 대표 한동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박민식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지 아닌지 앞에 설명이 그렇죠. 없었단 말이에요. 되게 억울하죠 사실. 그 뭐 어떤 저 후보 얘기하면서 친명계 누구 후보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 효과 뭐 네. 타이틀 효과인데 어떤 이제 전직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이제 단일화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후보가 그 막 1위를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경력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무슨 경력을 2개를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써서 여론조사에 나오게 돼서 갑자기 이제 수위권으로 들어왔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직 교육감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현직 교육감도 경력을 찾아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가 찾아낸 걸 다시 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강력한, 특히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워낙 관심이 없는데 되게 이제 그 진영 내 단일화가 한참 전에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뭐 삼성 뭐 있으면은 그 상품이 뭔지 모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다 처음부터 관심 있는 건 아니니까. 무관심한 분들한테는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신뢰를 주는. 그런 거 티도 안 나게 여론을 어찌 보면 조작 내지는 부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누가 마음 먹고 하면, 선수들이 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하면 상대 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고발 조치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정확한 명칭이 아닌데 그걸 썼다고 할 경우에는. 아니,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 여론조사 꽃이 이제 당명 없이 후보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네. 그 여론사 꽃이 아까 여기 그래프 준비가 돼 있던데. 평택이요? 네. 네. 그 평택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고 이제 두 번째는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 민주당 김용남 후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이제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었거든요. 여기 다른 후보가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민주당 후보, 네.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항 이제 후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당 후보를 빼겠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2번 항목을 빼겠다. 네네, 어느 그래서 당 김어준-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 그렇죠. 질문을 빼겠다. 이거 통상 안 물어보는 질문인데 넣기 때문에 다음에 조사 때는 빼겠다는 건데 이게 오해가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 공장장이 워딩을 사람 이름, 정당 이름 뭐 빼겠다고 하니까 마치 김영남 앞에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빼고, 빼나? 제가 조국 앞에 조국 전 대표 빼고 하는 거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네. 그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그날 같이 방송 출연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그냥 빼고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즘에 네. 개입을 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겠죠. 여론사 심의에서 못하게 하죠. 그렇겠죠. 네. 그럼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그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스크린을 사전에 합니다. 야. 그 설문지에 대해서. 질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네. 있는지를.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네. 요번 지방선거 총 성적 한번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측이요. 네. 지방선거요. 네. 16개 중에 몇 대 몇이 될 것인가. 네. 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 이 두 분께 네, 너무 한번 좀 물어- 부담되시면 이거 네. 패스해도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몇몇 분들이 네, 지금 경향신문에서 나왔죠? 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판세 이렇게 해서 네. 뭐 12대 1, 뭐 13대 1, 10대 1, 뭐 9대 7도 나왔네요. 9대 7은 제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네. 예측을 딱 하기에는 어렵지만. 쉬워 보이질 않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여론조사 많은 지표들이 사실은 뭐 네. 압도적으로 네. 지난 2018년 결과처럼 네. 한쪽으로 거의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경북 외에 대구를 가져가냐 마느냐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경북이고 경북은 거의 이제 디폴트로 가고. 하고 다 이 일은 그 경북으로 생각하고 예. 한 거죠. 아, 그다음에 경북지사고 경북지사. 그다음에 2가 되면 대구시장까지. 네. 그러면 좀 더 나간다면 만약에 이제 부울경 중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블랙박스로 좀 있다고 보는 차원이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다 수치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만약에 대구가 약간 좀 이전과는 다른 양상 보여지고 하면은 아마 요 전망치들도 조정이 좀 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뭐 몇 대 몇 그거 자체는 저는 큰 지금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이 대표님 말씀 네. 참고로 이 9대7 예측하신 분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170석 얘기했죠. 과반 예측한 저는 이건 제 끼입니다. 네, 이거는 문어. 네, 업무나. 문어. 이거 왜 경향신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도 안 되게 틀리는 사람한테. 네. 저는 아니, 또 이런 이분 식의 맞을 수도 기사가 저는 이런 식의 기사를 이제 다가오면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좋지 못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기사. 쌤 예,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라 해가지고 네.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지 어떤 결과의 전망치를 예측하는 하고 있는 건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여러 가지 뭐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는 캠페인에 따라 가지고 흘러가는 부분인데 그걸 해서 뭔가 이제 시그널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좋지 않고 이 기사를 요걸 이제 주목은 받거든요. 네.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것. 똑같은 언론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해석하는 영역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네네네. 이렇게 아무튼 저는 안 좋은 보도 형태라고 보여요. 안 좋은 질문이었다. 저나 윤희영 대표는 여기 이제 잘 안 말려 들어가는 네, 거죠. 근데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대답을 안 하고 전화 잘 안 받는데. 근데 뭐 대체로 비슷하네요. 뭐 12대 그래요? 1, 뭐 네. 13대 1 나머지 경합 지역이 한 두세 개 지역이 있고. 그래서 경합 지역이 어디예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PK하고 거기가 이제 경합. 네네. 그 대구, 경북이 이제 경합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세 지역인 거죠. 네. 경합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더 우세로 가려 한다면 그 변수는 뭐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뭐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이게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네. 계륵 같은 지역구가 두 지역이었는데 하나가 이제 대구 이진숙 네, 후보 네. 또 이 부산 북갑의 한동훈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과정이고 한동훈 후보하고 만약에 박민식 후보하고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네. 그러면 그게 옆으로도 좀 전파가 확산될 돼서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지금은 한 지역이지만 네네네. 뭐 두 지역 혹은 세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 이렇게 오래 할 건 아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는데 여쭐 게 많다 보니까 하여튼 선거 전까지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저희가 더 네.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두 분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계속해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 좀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네. 혹시 오시다가 많이 점심시간이 딱 돼갖고 출출하시다 싶으시면 카레 같은 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 현대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뭐 안 드셔도 되고 드셔도 되는데 카레 좋아합니다. 네. 요게 72시간 저온 숙성 네, 카레고요. 도쿄 정통식 민찌 카레입니다. 네. 직접 볶은 그 다진 고기 민찌가 듬뿍 들어 있는 민찌 카레 210g의 넉넉한 용량, 든든한 한 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 저온 숙성이라서 지금 저온이네요, 약간. 좀 식었네. 근데 저온인데도 맛있어요. 저온 제공. 원래 이거 음식을 우리가 오래 기다려가지고. 음식의 맛은 저는 온도 좀 따끈따끈하게 먹는 편인데 저온인데도 맛있어. 그러면 고온일 때 얼마나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맛있네. 이거 이제 카레가 완전 식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못 만드시는 분들 여기다가 닭가슴살이나 계란만 올리시면 완벽한 한 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찬도 필요 없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 제가 원래 카레 맛있어요, 좋아하고 진짜. 네. 카레에 있는 커큐민이 이게 뇌에 굉장히 좋습니다. 커큐민. 그래서 치매를 방지하고요. 맞습니다. 그 혈관에 강황. 도움이 되는 강황. 네. 근심이 사라지는 네. 한 그릇입니다. 아유, 참 몸에도 좋고 저도 뭐 맛도 좋고. 네, 하세요. 아니 운동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걱정할 때 영어로 쓰는 표현 있잖아요. Take care, 네. take 카레. 카레.
아, 케어. 야 광고 섭외 야 들어오겠다. 진짜 네. 근데 아, 이게 CA. 아재 감성이야 아재 감성. CARE. 네. 카레. 태국 카레. 아 근데 맛있어 진짜. 자, 핫딜가 11,900원에 5팩 드립니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팩에 3,500원 꼴. 영상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오목교 전자상가라는 그 IT 유튜버 계시거든요. 그분 빨리 모셔서 아주 흥미로운 AI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